네,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좀 부분 조정을 했는데요.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주까지 매주 목요일에 방송됐던 개념 볼폴이 아니라 이번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에 정치 인사이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다양한 측면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사건 뒤의 의미까지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주인공이죠.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오늘은 정치인의 사과라는 주제를 좀 갖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희가 한번 그 여기도 이슈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명동 버스 정류장 문제로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다면서요? 네, 그 언론에 지금 많이 알려졌죠. 네. 이제 그 퇴근 시간대 한 수백 대 정도의 이제 버스가 한꺼번에 정차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좀 불편을 겪었죠. 네. 약간 너무 이 탁상 행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1m 간격으로 이렇게 버스는 긴데 그러니까. 1m 간격으로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네. 표지판을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언론에 이제 이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이제 할 때 보통 저런 일들은 좀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죠. 처음에 좀 혼란이 있지만 하다 보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네. 고치더라도 조용히 고치죠. 그렇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네. 조용히 고치는데 이번은 아주 이례적으로 시장이 직접 빨리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표현은 이렇더라고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또 추운 겨울에 새로운 시도를 해서 많이 기다리게 돼서 불편을 드렸다.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를 숙였는데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많이 지속될 거라고 예측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인정하고 행정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보기 좋았다. 이런 이제 평도 있고 그래서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오세훈 시장. 왜 이렇게 빨리? 저는 이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경험요? 과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과거에 시장을 했을 때 예전에 이제 그때 사실은 그 중간 투표 같은 것을 하는 바람에 급식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상은 그 직을 중단하게 된 경우들도 있었고 네, 당시에 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 한강에 이제 새로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사실은 시민들의 동의를 그렇게 많이 얻지 못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려다가 중간에 좌절되는 경우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아마 그런 시행착오의 경험 같은 것이 있어서 이번 오세훈 그 서울시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런 시민들의 반응에 이제 불만에 반응하는 그런 면들이 조금 보이고 있지 않는가. 근데 이제 저희가 오세훈 시장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이건 당연지사죠. 네. 행정 잘못했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끼쳤고 그러면 당연히 행정 책임자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고 당연지사인데 이게 뉴스가 되는 건 뭐냐? 이게 예외 현상이기 때문이다. 네. 무슨 말이냐? 정치인들이 사과 잘 안 한다 이거 아닙니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정치인들은 그렇게? 사과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왜요? 분위기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과를 하면 그것이 정말 잘못한 게 된다. 네. 아니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라는 건데. 근데 안 하고 질질 끌면 그때 그 정치 뉴스가 뉴스로 또 잘 묻히잖아요. 어떤 논란이 있다가 보통 아주 대통령이 큰 잘못을 했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면 보통 다른 정치인들이 한 잘못은 보통 일주일을 잘 못 가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그러면은 좀 버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모호하게 처리가 돼서 이제 그 부분이 잊혀지기를 기다리면 된다. 이제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사과를 하면 사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내용은 뭘로 사과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데 고개를 숙이고 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그 사진 한 장. 네, 그 사진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낙인 효과가 생긴다. 저 정치인은 뭔가를 잘못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낙인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과하지 마라. 근데 또 하나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정치인은 항상 지지자와 함께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나서 갖고 사과를 해버리면
지지자들의 이른바 실드치기라고 해서 불가능해지는 거죠. 네. 근데 지지자들의 둘러싸여 있는 정치는 내가 조금만 버티면 지지자들이 실드를 쳐줄 것이고 그러면 대충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사실 이것도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팬덤 정치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부메랑 효과라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지지자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을 했는데 지지자들이 혹은 아니면 이제 이 유튜브라 뭐 이제 이런 데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상품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이상한 논리들을 막 만들어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스스로 디펜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잘못을 했는데 왜 본인은 아무 얘기가 없습니까? 그러면 며칠 버티고 있으면 지지자들이 뭔가 논리를 만들어내서 디펜스를 해요. 네. 그러면 나중에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며칠쯤 지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그거 영상 못 보셨어요? 이렇게 이제 답변하고 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개별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정당들도 그런 모습이 많아요. 정당들도 과거에는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주장했다가 그것을 입장을 뒤집어 엎거나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당내에서 이랬거든요. 아니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갑자기 입장 바뀌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네.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요즘에는 사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과를 안 하고 그냥 입장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부분을 다 그 방어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그 직접 만들기보다는 그 중에 교묘한 논리들이 어디선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그걸 이제 그냥 차용하고 마는 것이죠. 사과로 끝낼 일을 논란으로 만들어버리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최소한 반타작은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접근법. 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물타기. 자, 그럼 약간 좀 그 다음 사례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발탁한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라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고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의 도덕성 하면서 뭐 전과자가 44%라고 했던 것을 또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두 정치인의 사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과는 본인의 뭐랄까 일보다는 민경우 비대위원의 일에 대한 사과. 물론 발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본인의 일일 수도 있지만 네. 이건 2차적인 문제고.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직접 본인의 실언에 대한 사과고. 아무튼 이 두 사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 그 정치인들이 사과를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 일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사과를 잘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민경우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 비하 발언이었는데 사실 노인 비하 발언은 한국 정치사에서 좀 역사가 있죠. 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부터 해서. 네,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뭐 당장 민주당 혁신이 작년에 네, 김원경 거기도 이제 시끄럽고 그래서 노인 비하 발언은 한국에서 굉장히 파급력이 세요. 예, 세고 그래서 뭐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앞뒤 맥락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런 건 빨리 사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퍼져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뒤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데 노인 비하 발언을 논란으로 만들려고. 근데 요건 안 돼요, 잘. 네. 지금까지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학습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빨리 사과해야 되고 또 게다가 본인 일이 아니고 발탁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본인 일이 아닌 사과는 사실은 뭐 제가 다른 예들도 있지만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부담 없죠, 뭐. 네. 뭐 이준석 전 대표도 국민의힘이 잘못했다 이런 사과는 자주 하는 편이었고 과거에도 그 뭐 한국 보수가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낙연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분이 빨리 사과한 거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왜요? 이분이 이런 실수를 거의 안 하는 분이시잖아요. 네. 굉장히 발언이 신중하게 그 말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들어봐도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엄숙근엄진 엄근진인데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조심하시는 편이고 네, 하는 분이라서 이런 실수를 거의 안 하죠.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 한 2번, 3번 심사숙고를 하고 얘기하시는 편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팩트도 사실이 아니었고 그 퍼센트에서 그리고 내용도 이제 민주화 운동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노동운동과 그래서 이 부분은 평소에 이낙연답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네. 의아했던 게 이게 네.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네. 뭔가 그 범죄자 비율 얘기는 그 전에도 몇 번 했을 네. 때 여러 번 나왔던 그러니까 얘기예요. 한국 사실은. 보수 정당이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을 비판할 때 항상 이렇게 비판했었고 그럴 때마다 내용을 아니, 보면 민주화 운동이고 시위 전력이고 네. 노동운동 전력인데 네. 이게 문제냐? 뭐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너네는 주로 죄질이 뭔가 보자.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이제 또 좋지 않은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수할 사안이 아닌데 왜 이랬느냐는가 사실 오히려 그게 의아한 거죠. 근데 사실 최근 한두 달 정도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이라든지 행보를 보면 네. 좀 급하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굉장히 최근에 모든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공세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이런 실수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이낙연 받지 않게 페이스가 너무 빠르고 급하다. 저러다가 실수가 나올 텐데 이런 얘기들이 좀 연말부터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그 이제 케이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평소에 그런 사고를 잘 안 일으키기 때문에 빨리 사과한 게 아닌가. 예, 이건 나답지 않았어라고 하는 뭐 그런 걸까요? 어쨌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잘못했습니다라는 표현보다 유감입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그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좀 원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유감스럽다. 사실 그 단어의 내용으로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기는 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이기는 하는데 뭐 통사 개념만 아니면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너무 좀 많이 잘못한 것 같아서 아마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닌가. 내용적으로는 같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과에 있어서 결국은 표현보다는 진정성의 문제가 항상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예. 사고했다가 뒤에서 딴소리 해버리면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밝혀지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과를 할 때도 보면은 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늦으면 곤란하고 그리고 그 태도에 있어서도 이제 그 어떤 사과의 진정성이 나와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사과가 어려워요. 사과라는 게 그 뭐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과가 그 인간의 발화 중에서 굉장히 복잡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언어 행위라고 할 때 그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우리가 거의 대부분 우리 언어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근데 사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네. 정보도 전달하면서 자신의 감정도 전달해야 돼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수행적 발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를 그 언어 자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과를 할 때는 정보 전달이 있어야 되니까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정을 전달해야 되니까 태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기도 늦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퉁치는 사과하면 항상 그래서 따라붙는 그래서 도대체 뭘 사과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래서 나온다는 얘기네요. 사과에서는 유체 이탈 사과가 굉장히 많았죠. 우리 정치에서는. 이제 그런 그러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 거죠. 교수가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모범 사례가 될 만한 거다라고 그러니까 꼽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뭐 사과라고 하는 건 일단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잘했다고 해서 뭐 그 일이 좋은 일처럼 다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뭐 모범 사례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네. 어쨌든 사과를 저는 잘한 축에 속한 네 자주 하기도 했지만 잘한 축에 속한 정치인이 아니었나 싶고 노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에 비해서 사과가 특별했던 것은 그 워딩을 자세히 그 사과 때 살펴보시면 항상 책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가요? 항상 책임이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노 대통령 본인이 참모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과에는 반드시 누구의 책임인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어허. 그게 없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용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뭐 보통 그 측근의 뭐
그 비리 같은 것이 있었을 때 보통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고, 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미안하다. 뭐 이런 예를 들면 내용적으로 보면 어쨌든 사과한다 이런 건데 노 대통령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네, 나의 가까운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내 책임이다. 네, 그 점에 있어서 국민들께 사과한다. 그다음에 어떻게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항상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다른 대통령들은 어땠던 것 같아요? 다른 대통령들은 사실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대통령들은 좋게 얘기하면은 좀 권위가 있는 분들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권위주의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과를 일단 잘 안 하죠. 특히 보시면 이제 양김이라고 알려진 김영삼, 김대중 뭐 이런 분들은 네. 워낙에 이 자존심들도 세고 그리고 이제 강하셨잖아요. 그래서 사과가 좀 적었던 편인데 이 두 사람조차도 머리 숙여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과가 있었죠. 진짜. 자식들. 네. 네, 자식들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고 여러 차례 했고 네. 노무현 대통령 제가 사과를 잘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노 대통령도 사과의 그 선이 분명하게 있었던 게 무엇인가 개혁을 해보려다가 실패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론이 나빠졌다라고 해서 주변에서 사과하자 이렇게 했을 때는 아주 단호하게 이런 일 가지고 사과하면 곤란하다라고 이제 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매번 사과가 조금 늦어가지고 항상 그게 정권의 문제가 됐죠. MB 같은 경우는 광우병 촛불 시위 있을 때 네. 청와대 뒷동산에 올라가 광화문에 켜진 촛불을 보면서 네. 아침 이슬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참 길었던. 그때 당시에 위에서 바라보기에는 그렇게 바라봤지만 아래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명박산성이라고 불렀죠. 당시에 네. 차량으로 이렇게 통제됐던. 맞아요. 컨테이너 쌓아놓고 기름 발라놓고. 말 그대로 그게 소통 부재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것 때문에 정권 내내 갔었고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도 저는 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결국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너무 국민 감정을 모르고 빨리 했다라고 사과했는데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과를 할 거면 빨리 했던 게 좋았고 나중에 보면 형의 비리 사건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과를 빨리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수습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시행착오.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약간 실용적인 측면이 있어서 한번 시행착오를 한다 하면은 그다음에는 사과하면 되잖아라고 했던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했던 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저는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네. 초동 조치나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았지만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저희가 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사과의 내용이 없다는 거 그리고 책임 부분이 끝까지 모호하게 갔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는 공식적으로는 헌재에서 세월호 문제를 넣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 사고가 절대 안 나야 되겠지만 난 이후에도 그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사과하지 않은 것 그리고 결국은 최순실 사태도 똑같았어요. 굉장히 사과가 늦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 큰 두 가지 사건에 있어서 사과 제대로 못하고 늦어가지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자체를 의심받았죠. 사과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딜을 하려고 그랬죠 그때. 일단 최대한 숨기고 회피하고 그러려고 했었죠. 예. 네. 대통령직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딜을 하려고 했던. 그래서 뭐를 한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까지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우리 국민들이 받았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MB 같은 경우는 형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사과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김건희 특검법까지 지금 국회에 통과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포괄적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보수 진영에서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윤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어떤 사과를 한 것은 기억에 나지 않는. 엑스포 유치 실패 때. 그때 한 번 했군요. 예. 근데 사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사과문도 자세히 보시면
불분명하죠. 이제 네. 결과적으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사과를 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없죠. 구체적으로 그때 왜 그렇게 낙관해 가고 있었는지. 그러면은 그 아까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제가 이제 그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노 대통령은 사후 조치가 반드시 있었어요. 항상. 그랬나요? 사과를 하면서 예, 이것은 내 책임이고 예. 그래서 그 사후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를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들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만 보더라도 왜 이렇게 그러면 어디서 어떤 잘못된 정보가 네. 흘러들어가서 대통령까지 그렇게 열심히 유치전에 뛰어가지고 마치 될 것처럼 그랬는지 너무나 큰 차이가 인식과는 차이가 벌어졌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과의 좀 중요한 요소들이 좀 빠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국정 지지율을 생각해 보면 지금 상당히 낮은 30%의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필요한 사과들이 있었어야 됐겠죠. 네. 근데 처음부터 윤 대통령은 그 개 사과 논란 도 있었고, 개사과. 네, 뭐 그 나중에 뭐 실무자의 이제 그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했었지만 사실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초반에 지지율이 급전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인사 실패였어요. 당시에. 네. 인사 실패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많은 질문들이 있었죠. 그때는 도스태핑도 아직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네.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윤 대통령이 그때 이 프레임을 가지고 왔죠. 언론 질문에 대해서 약간 화를 내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아니 전 정부에 비해서 훨씬 낫지 않느냐. 바이든 날리면 이 네. 어마어마한 어떤 논란이 됐을 때 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는 둘째치고 네. 이 XX는 네. 그때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에서도 네.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그 법원에서도 그냥 감정을 맡긴 결과 XX는 있었다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우리 국회를 향한 뭐 했다라는. 네. 네. 그럼 그것도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사과에 인색한 편이고 아니 저는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유치 실패에 대해서 이제 사과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어제 이태원 참사 이제 법안도 통과가 됐는데 더 큰 문제는 이태원 참사라든지 아니면 잼버리 같은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가 사실은 없었고 오히려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호통을 쳤죠. 그리고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지금 연초에 과학계 신년 인사회에 가서 R&D 예산과 관련해서 일공계 연구자들에게 피해 가서는 안 되니까 늘리겠다. 제가 보기엔 그 뉴스를 보신 많은 분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네. 아니 예산을 줄이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용산이 중심이 돼서 예산을 주셨다가 어마어마한 논란을 작년에 겪고 작년 하반기 내내 이 논란이 있었고 그럼 올 초에 다시 그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납득될 만한 설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국정 책임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수준의 어떤 언행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왜 사과를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검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가 가장 많죠. 검사는 사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설령 자신이 수사해서 기소한 게 무죄가 나와도 사과를 안 한다. 네, 그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대체로 사과를 절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재판에 가서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올 경우에 그때마다 사과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그걸 사과를 당하는 해야죠. 사람 입장에서는 인생이 지금 걸린 문제죠. 그리고 윤 대통령 본인이 했던 말이 옛날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검찰 수사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꼭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야 그게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검찰 수사만 가지고 얼마든지 한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 본인이 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하셨던 그런 얘기들인데 그러면은 사과를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탄희 의원하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아니 왜 검사들의 어떤 이제 기소 이후에 그 무죄가 되는 비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공감을 서로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약간 그래서 검사들의 특권이 있는 것 같아요. 수사를 해서 기소하고 무죄를 받아도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이것이 반복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 검사 출신이 꼭 정치인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한 나라의 사법 질서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검사 출신들이 왜 정치를 하면 위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정치는 뭐 예를 들면 검사가 그래도 된다라고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은 다르거든요. 정치인은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검찰은 스스로 공익의 대변자를 자처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공공선을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보셨죠? 네. 이게 결국은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다라고 하는 거 맥이 같은 이야기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스스로 선한 의지의 어떤 화신, 나는 검사로서 공익을 어떤 대변하는, 그다음에 공공선을 구현하는, 그래서 올바른 정의의, 쉽게 말하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를 깔고, 결과가 그러니까 잘못 나온다더라도 그것은 나의 선한 의지에 반하는 집행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다. 나의 선한 의지는 잘못된 게 없다고 하니까 사과를 해야 될 때 호통을 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도 호통칠 게 없다 하더라도 뭘로 가냐면 오해로 가버리는 거죠. 국민들이 오해를 해서 이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과할 이유를 본인 스스로 내면에서 찾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뭐 그렇게 심리적인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제가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저는 뭐 이렇게 검사 출신으로서의 어떤 그런 특징을 뭐 꼭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한동훈 저는 뭐 검사 출신,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검사와 법무부 장관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또 여당의 대표는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 출신일 때와 이 다른 직위에 있을 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검사 특유의 어떤 태도가 있죠. 이렇게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 네. 그래서 이제 공공선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러면 국무위원이 됐을 때 저는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 이런 것이 공공선과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위험한 게 이게 공공선이다는 공공선에 대한 판단의 어떤 그 권력을 혼자 쥐려고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공공선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사실은 공공선을 얘기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하거든요. 제일 위험한 게 사실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와 국무위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입법부와 이제 행정부 간에 그런 경우에 상대의 이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타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설령 내 생각에는 내 생각만 맞는 것 같더라도 그것은 나의 한 개인의 판단이고, 나는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행정부를 대표하니 저 입법부하고 얘기를 잘 해가지고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공공선 중에 많은 부분들은 선이나 오름이 아니고 대화와 타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공공선은 어떤 현인에 의해서 제시되는 게 아니라 동의되는 것이죠. 공공선을 내가 구현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되는 거죠. 공동체 민주주의에서는. 구성원들이 동의될 때 비로소 공공선이 그렇죠. 작동되는 거잖아요. 네. 예. 마지막으로 사고와 민주주의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적입니다. 네. 단호하게 말씀드리기가 편이 별로 많지 않은데,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많이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데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오류 가능성이에요. 당연하죠. 네, 오류 가능성이 민주주의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뭐 그 시간도 지체되고 절차도 복잡하고 사실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에도 들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오류 가능성을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빌 런시만이라고 이제
뭐 캠브리지의 그 교수인데 이분이 자만의 덫에 빠진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앞부분에 재밌는 예를 들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분석하면서 왜 민주주의가 더 나은가 이 논변을 이제 하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보니까 독일군이 연전 연승을 하는 거예요. 초기에. 네, 초기에 연전 연승을 하죠. 그다음에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독일군이 실패를 하기 시작해요. 작전에서. 그런데 그 작전이 왜 실패했느냐에 대해서 책임을 찾고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데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틀릴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변명들을 독일군 내에서 하는 거고 작전은 잘못되지 않았으나 뭔가 이렇게 보급이 문제가 있었다든지 뭐 그런 핑계들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괴벨스가 그런 말했죠. 네. 총통은 무조건 옳다. 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연합군의 상황을 보면 아주 지휘 계통도 초반에 뭐 없고 뭐 아주 오래된 낡은 교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전을 하니까 계속 지는 거고. 껌 씹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마지노선 같은 것이 돌파당하고 이제 그 유럽이 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쪽의 태도들은 뭐냐면 민주주의에 있는 그 군인들의 태도 그다음에 또 이 그 국가 그 지도부의 태도들은 뭐냐면 야 지고 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빨리 그 문제를 찾아보자.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여러 가지 그 전투를 보면 사실 연합군이 이기고 있을 때도 실수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이기고 있을 때조차도 잘못한 게 없는지를 계속해서 따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보니까 이 두 군대가 서로 그 전쟁을 했던 양상을 보니까 민주주의는 이기고 있을 때조차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제도고 독재라고 하는 제도는 지고 있을 때조차도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체제다. 결국 그 민주주의는 오류를 자주 저지를 수밖에 없지만 네. 그 오류를 빨리빨리 시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은 사과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사과라는 게 자주 할수 결국은 있느냐. 오류의 인정이니까.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실수를 안 한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정치인이 절대 사과하지는 않는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우리가 정치인들의 사과를 자주 보면 볼수록 그 사회가 민주화되어 있구나, 민주주의가 발전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아마 민주주의에서 어느 날 정치인들이 사과를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회가 점점 독재와 가깝게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국민의 파티를 만들어서 지지고 박는 이유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누구나 오류가 있습니다. 누구나. 네, 오류가 인정하는 거죠. 오류가 없으면 민주주의를 할 이유가 없죠. 플라톤이 얘기했던 철인 정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류가 없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위험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네. 어찌보면 그게 이제 기본인데 이게 가장 맨 후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는 뭐냐면 싸움의 논리가 개입되기 때문이죠. 한 번 밀리면 네. 계속 밀린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민주주의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관우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